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있는 아울렛 매장에서 샵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6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초등학생이 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결혼 생활은 비록 짧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아들이 남았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전 남편과는 지인을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아울렛의 한 골프웨어 매장에서 샵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옆 다른 골프웨어 매장의 부매니저랑 꽤 친했거든요. 그분이 자기 사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는 지인의 친척을 소개받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었는데 한 번은 그 소개해준다는 사촌분이 매장에 놀러 왔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키도 크고 남자답고 서글서글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아서 그 후 다시 그 친구가 주선을 해주었고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남자답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이 남자만큼은 내 곁을 지켜주겠지라는 믿음이 컸습니다. 참 많이 믿고 의지했는데 나중에 그런 제 믿음은 싸늘한 배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저와 결혼한다며 사랑을 맹세하던 그 남자. 하지만 그 남자의 배신과 더 기막힌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만 해도 남편은 회사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직으로 일을 한다고 했기에 안정적인 사람 같았죠.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보니 그 사람은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회사 그만두고 뭐 할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만의 펍을 차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맥주를 유난히 좋아했는데 수제 맥주에 특히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펍을 차리고 싶다는 얘기는 종종 했었는데 저는 차라리 회사 생활은 하면서 부업으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랬죠. 사람을 좀 써서요. 투잡으로 가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할 거면 제대로 하지 그렇게 한 발 걸쳐놓고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펍을 차리고 싶다는 건 막연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인들 그런 생각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시연아, 나 할 말이 좀 있는데. 뭔데? 우리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잖아. 근데 어차피 그냥 하루 하는 결혼 굳이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 남들한테 보여주기식인 거고 다 허례허식 같은데. 그러는 겁니다. 저희 결혼에 딱히 돈 많이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하는 정도만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실은 우리 결혼 비용을 대폭 줄여서 내 사업 자금에 좀 보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어? 사업 자금? 그럼 그걸 진짜 하겠다는 거야? 나 자신 있어. 그리고 회사에도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화들짝 놀랐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회사에 얘기를 했다고? 미안해. 근데 내가 자기한테 언질은 여러 번 했잖아.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랑 곧 결혼도 해야 되는데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또 결혼 비용을 줄여 사업 자금에 보태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안정적인 월급쟁이를 포기한다는 남친의 생각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로 남자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은 그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친 말 맞다나 결혼 비용은 대폭 줄이고 차라리 사업 자금을 더 보태서 매장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하와이로 일주일을 생각했다가 가까운 일본으로 기간도 줄여서 바꿨고요.
결혼식장은 원래 하려던 곳 말고 시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곳으로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결국 집이잖아요. 원래는 신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엄밀히 시댁집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요. 시댁은 마당 딸린 주택이었는데 마당에 작은 집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 작은 집에서 하숙도 치고 그랬던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서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 지내야 되는 거다 보니 저도 당연히 불편하고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고민되기도 했죠. 하지만 남친을 위해 또 우리의 더 나아질 결혼 생활을 위해 이런 것은 감수하자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최대한 아끼고 아꼈고 그 남은 차액은 남친의 사업 자금에 보태졌습니다. 대신 한번 실패하면 사업은 접고 바로 회사로 돌아간다는 조건을 내걸었고요. 남친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시댁에 작게 딸려있는 집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호기롭게 잘 해보겠다고 했고 그런 남편의 자신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생해서 어렵게 낸 펍은 처음에는 월세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고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있으니 제가 벌어온 돈으로 모든 생활비를 다 대야 했고 당연히 임신은 생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빨리 아이를 갖고 싶기도 했는데 저까지도 아이를 갖고 일을 그만두면 누가 돈을 벌어오겠나요? 답답한 상황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 전에 펍이 잘 안 되면 그만둔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펍을 정리하고 다시 회사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포기하긴 아깝다며 기회를 조금만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한다면서요. 이미 월세 내기도 힘들 정도로 빠듯하고 버틸 수 있는 여윳돈도 없는 상황인데 남편은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 저 몰래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죠. 남편이 저도 모르게 친정에 찾아가서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가게 내부가 너무 올드한 감성이라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대대적인 수리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면서요. 자기가 이걸 정말 잘해보고 싶으니 좀 도와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라고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부모님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빌려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서방이 정말 간절해 보이더라. 오죽하면 장인 장모 찾아와서 저러겠니?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무슨 염치로. 어쨌든 엄마랑 아빠는 한 번은 도와주고 싶다. 엄마 아빠도 돈 없잖아. 노후자금 있잖아. 그건 안 돼. 나중에 너네가 형편되면 다시 갚아. 엄마 아빠는 그렇게 결정했어. 하다 저희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손대려고 하나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 말했는데 남편은 자기를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처음엔 뭣도 모르고 패기만 갖고 시작했는데 주변에 시장조사도 다시 하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해볼 거랍니다. 실패의 원인을 좀 알겠으니 이번엔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요즘 유행하고 인기가 많은 매장 스타일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관과한 것 같다면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해보고 싶다더라고요. 남편은 불도저처럼 나왔고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차라리 저희 부모님한테 돈 빌리는 게 낫지. 냅두면 저도 모르게 어디 사금융에서 돈이라도 빌릴 기세였거든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결국 저희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빌렸고 그걸로 남편은 다시 매장을 새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인 건지 남편의 매장은 그 후부터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쓴 덕분인지 남편이 직접 개발한 수제 맥주들이 입소문을 점점 타면서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늘어났고 지역의 핫플레이스로도 여러 번 소개가 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보라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내지 않느냐며 의기양양하더라고요. 그 남편은 당당하게 저희 부모님의 돈도 갚았습니다. 남편의 가게가 위기를 넘기고 나니 그때부턴 좋은 소식이 또 찾아왔습니다. 바로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는 시댁 색방살이에서 나와서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모든 게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기분이었는데 이제서야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이 좋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더불어 남편을 그때 한 번 더 믿어준 것이 잘한 거구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축복 속에서 아이도 태어났고요. 저는 아이 낳고 3개월 뒤에 복직을 하기로 했고 저희 엄마가 그 후엔 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연아, 너 설마 애기 놔두고 다시 일하러 나가려는 건 아니지? 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며 말씀드렸죠. 육아휴직 곧 끝나니까 이제 복직해야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경연이 가게도 잘 되는데 너까지 뭐하러 월급 몇 푼 벌겠다고 밖으로 돌아? 애도 어린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의 가게가 이제는 잘 되지만 그 전에 잘 안 됐을 때부터 제가 가정을 책임지다시피 했잖아요. 어머님도 아세요. 그런데 애도 낳았고 남편 가게도 잘 되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일을 나가냐며 제 일을 폄하하시는 거였죠. 엄마가 잘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일을 해야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 갓난의 길을 내팽개치고 일을 나간다는 거야. 끼케야 옷가게에서 옷이나 파는 일인데. 라며 노골적으로 제 일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 일을 오래 했고 자부심도 있고 또 어쨌든 남편 가게 잘 되기 전까진 저희 가정을 책임져준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저렇게 제 직업과 저를 무시하는 식으로 말을 하시니 섭섭하기도 하고 기분도 좀 상하더라고요. 어머니, 경연 씨 가게 잘 되는 거 참 좋지만 자영업이라는 건 월급 받는 거랑 다르잖아요.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한 사람은 월급 받는 일을 해야 안정적이죠. 너 경연이 사업 잘 안 되라고 그런 소리라니? 부정타게! 그럴 리가 있어요, 어머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개판되는 거다. 게다가 애까지 있는데 내가 전에 너네 집 가보니까 어수선하더만. 애는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몇 푼 벌려고 그렇게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남자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군소리 말고 내 말 들어. 당장 가서 그만둔다고 얘기해라. 어머님의 일방적인 명령과 통보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거든요. 저도 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멋들어진 일이 아닐지언정 제 자신은 최선을 다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저런 일방적인 말들은 저도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어요. 요즘 남자들 거의 다 맞벌이 원하고
또 불안정한 자영업이니만큼 저는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도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보고 직장 그만두래. 오빠가 잘 좀 말씀드려줘. 나는 어쨌든 내일 계속 하고 싶어. 근데 엄마 말 틀린 거 없잖아. 뭐가?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영준이도 너무 어리고 차라리 좀 쉬는 게 어때? 그동안 당신도 일하느라 꽤 힘들었잖아. 이제 내가 잘 버니까 당신은 집에서 좀 쉬면서 아들이나 잘 키워줘. 한 번씩 시간 나면 가게 가서 일도 좀 도와주고. 그게 맞는 거지. 톡 까놓고 당신 10시에 가서 톡 까놓고 당신 10시에 가서 8시에 퇴근하는 거면 하루 종일 있는 건데 그렇게 있는 거에 비해 월급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잖아. 게다가 하루 종일 서서 고생하고 손님들 비위 맞춰주고. 당신 위에서 하는 소리야. 이제 좀 쉬어. 엄마도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고. 남들은 다 일 그만두고 쉬고 싶어서 안달인데 당신은 왜 일을 더 하고 싶어서 난리인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는 겁니다. 남편의 말은 얼핏 저를 위한 배려처럼 들렸지만 또 한편으론 제 일을 그깟 월급 몇 푼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 월급 몇 푼 때문에 본인이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기억 못하나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계속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도 어머님도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이 심했습니다. 애를 스스로 키워야지 왜 친정엄마 손에 맡기느냐고 하면서요. 저희 엄마도 흔쾌히 해주신다고 했는데도 어머님하고 남편이 더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그러다 보니 저도 일을 그만두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저보고 돈 몇 푼 벌려고 제 자식 나몰라라 하는 매정한 엄마처럼 저를 자꾸 매도하는데 저도 아이한테 미안하고 내가 그렇게 빵점짜리 엄마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그만둔다는 얘기를 본사에 전달했어요. 당장 새 매니저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제가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신우가 비웃는 겁니다. 남편보다 2살 많은 누나인 신우는 좀 얄미운 성격인데다 자기 자랑도 심한 편이었는데요.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본인 얘기만 내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주로 하는 자랑은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지금은 대기업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빠른 승진을 하는지, 얼마나 사랑꾼인지, 말끝마다 우리 성희 아빠는 하면서 심해부 자랑을 했죠. 그러면서 심해부에게 받은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도 자랑하고 나중에는 유치원생인 아들이 반에서 한글을 제일 빨리 뗐다. 주변에서 영재 아니냐고 했다 등등 아들 자랑도 엄청 했습니다. 너무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니 피곤하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본인에 대한 자랑거리는 전혀 없고 남편이나 아들 얘기만 하는구나 싶어서 애잔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신우였는데 제가 한 달 정도 뒤에 일을 그만둘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한 달이나 걸려? 일반 직장도 아니고 그냥 옷가게인데. 그러는 거예요. 저도 좀 빈정이 상했죠. 옷가게라고 해도 제 후임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샵 매니저라서 구하더라도 매니저급으로 구해야 되는데 매니저급은 또 구하기가 좀 힘들고요. 어머, 옷가게에 무슨 직급도 있어? 허, 나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옳게 신기하다. 그러는 겁니다. 저도 좀 짜증나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본사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매장 책임자가 있어야죠. 그렇구나. 나는 그런 직급은 정식 회사들이나 있는 줄 알았거든. 몰라서 그랬어, 옳게. 내가 그런 데서 옷이나 사봤지. 거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참, 이거 어때? 이번에 우리 남편이 사준 건데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우리 남편이 주도해서 진행했는데 그게 잘 돼서 보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아? 나더러 차도 바꿔준다고 하는데 그건 됐고 목걸이나 하나 사달라고 했어. 이거 1렙에도 한 400 하거든. 예쁘지? 네, 예쁘네요. 우리 남편 누가 사랑꾼 아니랄까봐 보너스 받자마자 와이프 차부터 바꿔주고 싶은가봐. 내가 미쳐 정말. 조서방이 너한테 참 잘하지. 그럼 나한테 껌뻑 죽잖아. 결혼한 지 벌써 7년 차인데도 아직 내 말이라면 껌뻑 죽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오죽하면 내 주변에선 최수종이라고 부른다니까. 내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창피해서 못 살아. 하면서 막 신나서 웃는 겁니다. 저렇게 대놓고 남편 자랑, 시댁 자랑, 아들 자랑을 하는데 참 옆에서 들어주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내가 우리 민석이한테도 아빠만 닮으라고 하잖아. 머리 똑똑하지, 얼굴 남자답게 생겼지, 능력 좋아서 대기업 차장하고 있지. 와이프한테 껌뻑 죽는 사랑꾼이지. 아빠 같은 사람 없으니까 아빠 밥만 닮으라고 그러잖아 내가. 아, 예. 내 동생이긴 하지만 사실 경연이는 뭐 이제는 펍이 잘 됐으니 망정이지. 망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서 자기 동생임에도 저희 남편도 살포시 까더라고요. 신우는 입 열면 자랑밖에 못하나 싶어서 정말 얄밉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놀랍게도 저는 우연하게 그 사랑꾼이라던 심해부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일을 그만두기까지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다른 매장에 친한 언니와 점심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평일이라 저희 매장에는 사람이 좀 없었고 점심시간도 다 되었기에 저는 일하는 직원에게 말을 하고 그 언니의 매장으로 가게 되었죠. 그 언니 매장에는 사람이 좀 있어서 저는 창고 쪽에서 잠깐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창고에 있다가 잠깐 뭐 가지러 살짝 나왔는데 그때 공교롭게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손님으로 온 심해부를요. 평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아울렛 옷매장에 왔다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심해부 옆에 여자가 한 명 있는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창고 쪽으로 몸을 숨겼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심해부 옆에는 꽤 어려 보이는 여자가 있었고 둘이서 함께 골프화를 고르더라고요. 그 둘은 꽤나 다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심해부는 저 여자랑 왜 여기 있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그 여자는 이 신발 저 신발 신어봤는데 결국 사지는 않고 심해부와 팔짱을 끼고 돌아가더라고요. 그 팔짱 끼고 다정한 모습에 경악을 했죠. 그렇게 심해부가 매장을 나가고 나서 창고에서 나온 저는 그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이제 손님들도 다 나갔고 밥 먹으러 가자. 방금 신발 봤던 손님들 있잖아. 아, 방금? 너도 봤어? 우리 매장 단골이야. 단골? 누가? 남자. 심해부 보고 단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매장 단골.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뭔데? 그 언니는 주변을 살짝 힐끗거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경악을 했죠. 뭐라고? 진짜 어이없지. 근데 왜? 너 혹시 아는 사람이야? 안다고? 어떻게 알아? 우리 심해부야, 신우 남편. 뭐라고? 야, 아까 내가 한 말 너네 신우한테 말할 거야?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래, 괜히 얘기하지 마.
웬일이야. 저 손님 우리 매장 자주 왔는데 너네 심해 보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대박이네. 너네 신우 어떡하니? 그러게. 우리 신우는 자기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꾼이라고 생각하던데. 어머, 웬일? 사랑꾼은 무슨... 그 일은 저에게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심해부의 비밀을 알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딱히 신우에게 그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굳이 나서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후에 저는 예정대로 매장을 그만두었고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렀고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은 지났어요. 남편의 펍은 부산 시내에 분점을 3곳이나 더 낼 정도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누군가 시시덕거리며 연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누구지 싶어서 몰래 알아보니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더라고요. 대화를 다 본 건 아니었지만 그 여자와 남편은 보통 사이 같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혹시 매장 직원하고 바람을 피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렇게 남편의 가게 본점에 들렀는데 아직 오픈 준비는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은 열려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나? 아무도 출근을 안 했나 싶던 차에 가게 주방 안쪽에 있는 탈의실 겸 휴게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뭔가 싶어서 다가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남편과 그 여직원이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저는 경악을 했고 입을 틀어막았죠. 여보야, 나 이 가게 나한테 맡겨준다며. 맨날 공수표만 던지고. 그리고 와이프랑 언제 이혼할 거야? 자기 와이프한테 사모님 그러는 거 짜증나는데. 좀만 기다려줘. 내가 나중에 문제없이 이혼하려고 큰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타이밍 재고 있거든. 나도 걔랑 빨리 헤어지고 여보랑 살고 싶지. 정말이지? 당연하지. 같이 살기 싫어.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니까. 여보랑만 맨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데 그것들의 대화를 더는 못 듣겠어서 문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가게 주방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여태까지? 제 등장에 두 사람은 기겁을 했습니다.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여보. 너는 여보가 참 많구나. 집에서도 여보, 여기서도 여보? 남편은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도대체 쟤랑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여보, 일단 진정하고. 진정 못하니까 바른 대로 말해. 기가 막혀서 눈물까지 나오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이미 다 들켰다고 생각하는 건지 태도를 바꿔서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다 말할게. 1년 넘었어. 혜선이랑 나랑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내 마음 혜선이한테 간지 꽤 됐어. 뭐라고? 당신하고는 영준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것뿐이고 내 마음은 이미 다 떴다고. 남편의 말에 그 상간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렇게 들킨 거 나도 별 도리가 없네. 우리 이혼하자. 제 앞에서, 그것도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남편을 보는데 그때의 그 비참함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저는 멍청하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상황이 너무 끔찍했고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엄마께 아이를 부탁하고 밤 늦게까지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온 남편과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것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이혼해달라는 소리만 해대는데 그 여자한테 눈이 단단히 돌아간 건지 애도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히고 갑갑하다며 그리고 저를 여자로서 사랑하지 않은 지 꽤 됐다는 소리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온 와이프고 본인 힘들 때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준 게 저인데 마음 떠났다고 마지막 예의조차 없더라고요. 그렇게 심하게 싸운 뒤 남편은 나가버렸고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처절하게 울고 나니까 그나마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제 짐을 간단하게 챙겨 일단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 꼴도 보기 싫고 그 집에 있다간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도 뒷목 잡고 쓰러지셨죠. 과거에 엄마 아빠가 노후 자금까지 사위한테 빌려주면서 믿어주셨는데 그 결과가 고작 배신이라니요. 그게 인간이냐면서 엄마도 역정을 내셨고 아빠는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교육을 그따위로 시켰냐고,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아내고 자식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느냐 악을 쓰며 따지셨습니다. 그 후에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으로 오라고요. 저희 엄마는 갈 것도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가서 얘기 좀 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으로 가는 길까지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어머님도 있고 신우까지 같이 와 있더라고요. 신우는 왜 와 있나 싶긴 한데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너네 엄마가 많이 흥분해서 전화했더구나. 나는 너네 엄마가 하는 소리 뭔 소린가 했다. 그래서 경연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고. 네. 경연이한테 여자가 있다는 거지? 매장에서 일하는 여자애? 네. 얼추 들어보니 경연이보다 7살 어리고 취업준비생인가 뭐 그렇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니, 그렇다고 한들 너네 엄마 너무 흥분해서 나한테 따지는 거 아니니? 그러시길래 저도 그랬죠. 저희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뭘 오죽하면이야. 내가 그랬니? 왜 나한테 그러신대? 네? 내가 어제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어머님이 기분 나쁘신 정도면 저희 엄마는 완전 배신당하신 기분 아니겠어요? 무슨 배신? 그럼 사이가 바람을 피고 이혼을 요구하는데 그게 배신이 아닌가요? 예, 시연아, 너 적당히 좀 해라. 네? 무슨 그렇게 큰일이라고 친정 쫓아가서 곳에 꼰지르고 이 난리를 핀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네가 유난 떨면 유난 떠는 만큼 큰일이 되는 거고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남자들 살면서 바람 한 번 안 피는 남자 있는 줄 알아? 그것도 우리 경연이처럼 인물 좋고 성격 좋고 능력도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달라붙고 그런다. 그래서요. 남편이 잘못한 게 없다 그 말이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일을 왜 나서서 난리를 치고 이를 키우냐 그 말이야. 네가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현명하지 못한 줄 아니? 제가 현명하지 못하다고요? 그래. 잘난 남자들 옆에 여자들 달라붙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경연이도 마음 약하니까 어쩌다 넘어갔겠지. 젊고 예쁘고 그런 애가 옆에서 살랑살랑 거리는데 걔도 혹하는 마음 없겠어? 너처럼 우악스럽고 떽떽거리는 와이프만 보다가 그렇게 어리고 곰살맞게 구는 얘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느 남자가 혹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바람 피운 이경영은 남자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제 문제라 이거죠. 좀 현명하게 대처하라 그거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유난이냐 이거지. 그래. 나도 전에 경연이 매장 갔는데 그 여자 이쁘더라. 내가 경연이라도 혹할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펑퍼짐한 올케보다 젊고 예쁜 애가 옆에서 살랑거리는데. 뭐라고요? 물론 경연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 근데 엄마 말 맞다나 그냥 좀 참고 살아. 솔직히 이제 경연이 가게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면 올케 손해 아닌가? 그 여자애가 홀라당 경연이 와이프 할 수도 있는데 말이야. 라면서 약을 올리는 겁니다.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폭로했습니다. 아, 그래요? 옆에서 꼬시는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라 제 남편도 어쩔 수 없었을 거란 그 말이세요? 그러니까 올케도 관리 좀 하지 그래. 예전엔 안 그러더니 요즘은 살도 너무 찌고. 하여튼 내 말은 남자들이 좀 시각이 약하잖아. 혹할 수 있다 이거지. 저도 웃으며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심해부님도 혹하셨나 보다. 근데 너무 자주 혹하시는 거 아닌가? 제 말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것 마냥 싸늘해졌죠. 지금 뭐라고 했어? 거기서 내 남편 얘기가 왜 나와? 저 사실 전에 옆 매장에서 심해부님 봤거든요. 평일에. 내 남편을? 네. 어떤 젊고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랑 팔짱 끼고 쇼핑 왔더라고요. 뭐라고? 언제? 제가 일 그만뒀을 때니까 2년 정도 됐겠네요. 그 여자 진짜 예쁘고 젊고 살랑살랑하던데. 심해부님도 어쩔 수 없으셨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남편이 그랬다고? 우리 남편 맞아? 제가 심해부님도 못 알아보겠어요? 목소리도 아는데? 제가 창고 쪽에 있어서 그분은 저 못 봤겠지만 저는 똑똑히 봤거든요. 제 말에 신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방금까진 자기 동생의 불륜 사실에 그럴 수도 있지라며 염장 지르더니 본인 남편도 그랬다는 사실에 꽤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올케가 뭘 잘못한 거겠지. 참고로 그 매장 단골이래요, 심해부님. 단골? 그럼 그 여자랑 그렇게 자주 왔다고? 아니요. 그 매장의 매니저님이랑 제가 잘 아는 사이라서 들었는데 올 때마다 여자가 바뀐다던데요? 제 말에 신우도 어머님도 뒤로 넘어갔죠. 뭐라고?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러대요. 저 남자 우리 매장 단골인데 올 때마다 희한하게 여자들이 바뀐다.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여자들을 바꿔서 데리고 오는지 신기하다라고요. 진짜로? 진짜 내 남편이 그랬다고? 심해부님 그 매장 멤버십 카드도 있어요. 이름도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언니랑 친해서 아직도 연락하는데 최근까지도 자주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셨어요? 신우 벙쪄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도 못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똑같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죠. 남자들 그럴 수 있으니 유난 떨지 말라고. 형님도 유난 떨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제가 봐도 데리고 왔던 그 여자 젊고 예쁘고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심해부님도 혹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면서요. 다만 여자가 자꾸 바뀌어서 문제지. 어쨌든 어머님도 형님도 잘 이해해주고 데리고 사세요. 이제 와서 헤어지면 사실 형님 손해잖아요. 저는 제가 아까 들었던 말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신우와 어머님 표정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가방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구했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혼한다는 게 정말 진흙탕이라는 게 뭔 줄 알겠더라고요. 여러 다툼이 있었고
결국 긴 싸움 끝에 어느 정도의 재산 분할과 양육권, 위자료를 받아내며 다행히 좋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1년, 저는 옷매장에 다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아이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전에 저와 남편을 소개해줬던 그 연매장 부매니저 언니가 저희 매장에 놀러 왔어요. 제가 비록 전 남편하고 이혼은 했지만 그 언니랑은 그래도 연락하고 한 번씩 만나면서 지내거든요. 그 언니도 전 남편하고 친척 사이긴 하지만 왕래도 거의 없고 연락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댁과 전 남편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얼마 전에 전 남편 근황을 들었다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경연이 가게 말이야. 망했다고 하더라. 망했다고요? 왜요? 엄청 잘 됐잖아요. 경연이가 너랑 이혼하고 나서 그 여자랑 동거했다는 것까진 알지? 결혼식까진 안 하고 그냥 동거로 같이 지낸 모양이야. 네. 근데 경연이가 내 사촌이긴 한데 걔 진짜 왜 그렇게 변했나 몰라.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쨌든 걔가 또 바람이 났나 봐. 그 펍에 자주 오던 손님이랑. 손님이랑요? 근데 첩이 첩질 못 본다고 그 동거하는 여자애가 가게 쫓아와서 그 손님하고 머리채 잡고 크게 싸웠나 봐. 그 일로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 그 바람핀 손님도 유부녀라고 하더라고. 미쳤네요, 진짜. 그 유부남 남편 되는 사람이 열받아서 인터넷에 그 가게 이름하고 다 올려버렸대. 그래서 완전 난리 나고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고 리뷰도 다 조롱글로 바뀌고 그랬다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나도 듣고 깜짝 놀랐잖아. 어쨌든 그 일 타격이 좀 컸나 봐. 게다가 경연이가 했던 그 수제 맥주들이랑 특정 안주가 레시피 도용 문제가 있어서 또 난리 나고 소송 들어오고. 하여튼 너랑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날아갔어. 그러게 조강지 쳐버리면 벌 받는다니까. 황당하네요. 진짜 바람 펴서 이혼해놓고 또 바람. 와, 참. 그리고 소연이 말이야. 소연이는 전 신우의 이름입니다. 네. 그 집도 이혼했어 결국. 정말요? 네가 그때 소연이한테 다 까발렸다고 했잖아. 소연이 남편 습관적으로 바람피는 거. 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소연이가 그래도 이혼은 안 했거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신우 성격에 참고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심해부가 바람을 자꾸 피웠는지 아니면 소연이의 망상인지 모르겠는데 허구한 날 싸우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았다고 하대. 결국 소연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고 집 나갔대. 소송하다가 최근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사실 이혼하는 게 맞지.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데. 그렇구나. 나보고 남자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주고 참고 살라더니 본인 일이 되니 이해가 안 됐나 보네요. 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근황을 전해주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라 꽤나 놀랍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잘되던 가게가 쫄딱 망했고 저를 비웃던 신우도 결국 심해부랑 이혼했다고 하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싶기도 한데요. 또 이상하게 한편으론 저도 놀랄 만큼 별 감정이 안 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의 일을 들은 것 마냥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아마도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들었기에 전 남편과 전 시댁에 대한 감정이 아무것도 안 남아있나 봐요. 속 시원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거든요. 한때는 제 세상이 전부였던 남자였고 가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도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지만 제가 겪어본 사랑은 변하더군요. 어쩌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게 진리겠죠. 저는 이제 이혼을 경험한 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더 아끼고 소중하게 대하는 법을 알게 되었거든요.
참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평온함이 느껴지니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제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들이 조금씩 옅어져 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